광신적 반공 이데올로기가 하늘을 뒤덮던 시대. 지식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던 사람. 진실을 향한 굽힘없는 글쓰기로 냉전이라는 우상을 깨뜨렸던 진실의 기록자. 유신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다면 그 어둠의 시대에서 유일하게 횃불을 밝히고 진실의 등불을 들어올린 것이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가 갇혀있는 한 사람의 피고인이 아니라 위대한 이 사람이 한국 국민의 참 스승입니다. 유신 정권에 걸칫거리가 있었다. 젊은이들을 단번에 체제 저항 세력으로 바꿔놓은 책. 정권은 책과 저자를 가두었다. 리영이었다. 유신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군사 정권의 체제 유지 수단은 여전히 반공 이데올로기였다. 냉전을 극복하자는 통일 논의는 모조리 반국가적 행위로 매도당했다. 이 같은 정권의 거짓 안보 논리에 칼 같은 증거를 대 안보 우상을 깨뜨린 사람이 있었다. 리영이었다. 아홉 번 기소에 5번 구속, 4번에 걸친 해지. 리영에게 가해진 정권의 보복은 가혹했다. 하지만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글쓰기는 그가 진실을 실천하고 공유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스승은 없고 오역만이 난무하던 시대, 사람들은 그를 스승이라 불렀다. 거짓에 가려진 진실에 빛을 들이댔기 때문이었다. 험난한 시대를 건너온 우리 시대 사상의 은사, 리영이를 만나보죠. 우리 시대의 사상의 스승님이시라는 리영희 선생님을 맞아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MBC에서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리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광주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전 3부작 진행을 맡은 임헌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 주인공이신 리영희 선생님이 지금 서울에서 오셔서 저기 앉아 계시는데 리영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광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의 성지였고 애환이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아마 리영희 선생님도 광주라면은 이가 갈리는 측면도 있고 여러분들을 뵙는 가슴 설레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광주 가장 쓰라림을 겪으실 때는 또 광주죠. 광주 민주항쟁의 배후 조종자라는 낙인을 지켜서 들어와 있었고 그 전에 박정희 시대에는 내 책에 나와 있지만 책 때문에 사상의 원흉이라고 또 존칭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반공법으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 1년 동안 여기서 지냈죠. 고생스러운 1년이었죠.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광주시야말로 역사를 통해서 적어도 최소한 해방 후의 역사를 통해서 남한 우리 사회의 하나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갖 모순과 부정의와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정치적인 학대와 박해와 이런 것을 한 몸에 져야 하게끔 강요당했던 어떤 상징의 도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 아픔에
상처의 뜻을 같이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지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5월 17일 날 밤 11시 30분에 끌려가는데 5명의 괴한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그때가 서울역에 굉장한 집회가 있고 상당한 그 상황에 위급함이 있었지만은 광주 사태 같은 그런 것을 상상은 난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예. 신문에는 그게 지금 신문으로 보면 뭐 선생님이 주모자인데.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는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까 봐서 가지고 왔는데 내가 영광스럽게도 이게 그 5월 18일 동아일보의 지면이에요. 여기에 소위 과거의 부패분자들 이후락이니 김정필이 일당을 쳐버리고 또 한쪽으로 김대중 정치 세력을 쳐버리고 한쪽에는 광주 사태의 주모자 7사람 해가지고서 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 전두환 일당이 도대체 엉뚱엉뚱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난 광주라는 것을 74년에 학생들하고 그 사회조사하기 위해서 몇 사람 왔다가 몇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술 먹고 돌아간 이후에 와본 일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때 광주 사태 원흉이라고 7명을 지목한 것이 예춘호, 아주 온순한 정치인입니다. 아주 지식인이고 인텔이고 문익환 목사, 김동길 교수, 김동길 교수는 이거 군사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그 전에 입바른 소리를 했지. 예. 그 임명진 목사, 이건 도시산업선교회 노동자들을 그다음에 시인 고은, 뭐 고은이가 무슨 이런 혁명가살 시인인가? 그다음에 이영희, 나는 광사태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제발 와서 좀 지휘해 주시오 해도 아이고 그만두시오 겁나서 난 못합니다 할 사람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선량한 전혀 정치나 권력이나 아무런 관계도 욕심도 없는 사람을 단순히 자기들 과거 이승만, 박정희 때 싫은 소리 하고 미움받는 사람을 이 광사태에다 갖다 붙인 거야. 난 몰랐어요. 나올 때까지. 몇 달 뒤에 석방되고 나올 때까지 광사태가 난 줄을 모르고 나왔다고요. 광사태 주모자인데 말이지. 왜냐하면 이자들이 조사를 하면서 5명부터 조사하면서 뭘 종이를 세워놓고 가끔가다 광주 갔다 와서 광주 소리가 나와. 그래 나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자식들이 사람을 여기다 잡아다 놓고는 계집 데리고 광주 놀러 갔다 오는 모양이구나. 난 이래 생각했단 말이야. 광주 사태라는 게 난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조사해봐야 그냥 광주 사태하고 연결이 될 거 없고 사실 김대중 잡으려고 그랬으니까 난 정치적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건덕지가 없으니까 석방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 그때야 내가 내가 이것 때문에 들어갔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광주민주항쟁이 지난 다음에 그 처참한 사태가 지난 다음에 몇 해 후에 이 미국의 주한미국 대사가 동아일보하고 짜가지고 동아일보가 전면으로 그 미국 대사의 릴리 대사인데 미국은 전혀 광사태 관여한 바도 없고 책임은 물론 없고 일체 뭐 없었다. 이런 변명의 글을 일면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즉각 릴리 대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13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미국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 아무리 발뺌을 해도 될 수 없다는 걸 적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대사관이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뭐 큰일 났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번역하는 사람 친구가 있는데 그 얘기를 후에 하더라고. 자기들이 긴급 소집이 돼서 그 번역을 하고 와싱턴에 보내고 그랬다는 것이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리 대사가 다시 나에게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내가 재반박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고 내 얘기가 뭐냐면은 모든 상황 증거로 해서 미국이 발뺌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한국 국민들을 농락하는 발언이 난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는 신문지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중 토론으로서 하자. 나 영어 잘한다. 그러니까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대한민국 주재 일본 옛날 식민지 일본 총독에 해당하는, 총독과 같지 않아요? 미국 대사하고 한 평민, 대한민국의 한국의 한 평민 학자가 개인이 미국 정책의 핵심을 두고 이렇게 논박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전후무후합니다. 이 광주 시민들의 정신을 바로 우리 시대의 이론으로 정립해 주신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혈맹이나 우방이나 동맹이나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많이 괴롭힌 부분도 있다. 그리고 거짓도 많이 했다는 것을 백일화에 드러내면서 1980년대 운동이 추동되었고, 그 좋은 표본이 바로 릴리 대사와의 논쟁인데, 이영희 선생님 전에는 전혀 없었고, 그 후에 그 영향을 받은 젊은 사회학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많이 그 양반을 본보기 삼아서 선배가 가신 길,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 하는 자각으로 오늘과 같은 미국을 정난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연구의 장을 마련해 놓은 것이 그 양반의 업적이시죠. 18살 국립한국해양대학 항해과에 입학했던 리영희.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안동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그는 6.25가 발발하자 유엔군 연락장교로 군에 들어간다.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통역장교로 만 7년을 복무한다. 57년 합동통신의 외신부 기자가 된 후 그의 기사와 글은 독재 권력의 거짓 냉전 논리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왔다. 약자를 억누르는 군사 패권주의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지금도 폭압으로는 결코 평화를 구할 수 없음을 리영희는 이야기한다. 독재 권력에게 리영희는 타협을 모르는 투사로 여겨졌겠지만 리영희가 줄곧 펴온 논리는 싸움이 아닌 평화였다. 그의 많은 책들은 바로 그 평화의 조건을 이야기한다. 사회주의만으로도 자본주의만으로도 완전할 수 없는 인간적 사회의 조건은 무엇인지,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정세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했다. 근거 없는 논리를 거부했기에 거짓 우상의 파괴자가 되었던 사람, 우리 시대의 지식인 리영희다. 사모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 결혼 전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 좀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뭐 통상적으로 그랬지만은 연애라든가 이런 건 보편화된 방식이 아니고 또 전쟁식이고, 나와 아내와의 결혼은 과거 대학에 있을 때 그 하숙의 주인이었던 그런 분의 소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중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부산 해운대 가는 그 바닷가 조금 언덕 전 한국군의 육해공군의 인쇄물을 인쇄하는 인쇄공장이 있었어요.
종이가 이런 창고에 그득그득이 쌓여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부친이 그때 회갑인데 그 종이 좀 뭐 반추록이던가 내다 팔아먹으면은 그 고생하신 아버지의 회갑도 치를 수 있었는데 그 짓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기질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는 나의 아들에 의해서 회갑을 자시지 못하고 그 후 돌아가셨죠.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처음에는 이런 경제 상태에서 우선 먹기가 힘든데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냐. 처음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도 깨우침인데 결국 내 성격과 내 이런 고집으로서는 언제 가도 물질적으로 갖춰놓고 결혼할 때는 오지 않을 거 아니겠는가. 결국 그렇게 양해하고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직사하게 고생했지만 자, 고생하신 사모님 위해서 박수 좀. 기자의 아내일 때도 교수의 아내일 때도 남들 같은 호사는 누려본 적이 없었다. 타협을 모르는 남편의 성품으로 평생 가난에 시달렸고 속이 타들어가는 옥바라지를 해야 했다. 5번의 구속과 4번의 해직, 리영이가 감옥에 가고 나면 가족들을 건사하는 것은 윤영자 여사의 몫이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녀는 리영이 못지않게 당당하고 분명했다. 남편의 길을 진정으로 이해했기에 어려운 순간 늘 리영이의 곁을 지킬 수 있었다. 참으로 든든한 내조자였을 뿐 아니라 정신적 동지였던 사람. 그녀는 인권 탄압을 방조한 카터의 방한 반대 시위에 나갔다가 고류를 살기도 했고 진압경찰의 손가락 매듭이 꺾이기도 했다. 그녀 또한 아픈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온 것이다. 모든 한반도의 문제는 휴전협정 1953년 7월에 체결된 조선전쟁 한양대 동아시아 워크숍. 리영이 강연을 듣는 많은 방청객들 사이 윤영자 여사의 모습이 보인다. 서로를 지켜온 부부의 모습이다. 말의 자유도 없고 행동의 자유도 없을 때니까 말하다 보면 자꾸 비평적인 것만 자꾸 하게 되니까 그 한도가 넘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나 불안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듣고 조금 도를 넘는 것 같으면 좀 자제하게끔 말하자면 지시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인은 보내지 내가. 그러면 이제 서로 알아보고 이제 그 한도를 잘 지키게 되니까 그래서 같이 다니게 됐고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하니까 주로 잘 따라다니고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지. 그래서 4.19 전후 4.19를 맞으시게 되는데 기자로 계시면서 그때 에피소드는 꼭 소설적인 그 드라마틱한 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4.19 전후에서 너무나 지금도 생생하시죠. 그 4.19 혁명 이승만 말기에 그 격동시대에 기사만 쓰고 있는 기자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난 항상 나와 더불어 동시적으로 사는 우리 대중, 우리 막 국민이라도 좋고와 운명의 공동체라는 생각 때문에 그 4.19 때에도 기사는 기사대로 끝내놓고는 그대로 그 데모 부대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속에 그러고 그 막판에 군의 HID, CID 이것이 지금 조선호텔 앞에 있었고 소공동에 있었고 또 뭐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사격하는 현장에 멀리서지만 그 학생들하고 같이는 아니지만 조금 뒤에서 다 목격을 했죠. 얼마나 그 경찰이 쏜 것으로 학생들이 죽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찰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처음에 얼마 쏘고는. 근데 이 군대 여러분 김창룡이라는 자 알아요?
김창룡이라는 자가 만주에서 그 일본 괴뢰군 무슨 헌명이나 했는지 이런 것이 와서 이승만에게 100%의 신임을 얻고 만든 소위 반공 이 부대 CID니 이런 이 부대가 학생들을 다 쏜 거예요. 이건 뭐 잔인하게 딱 서서 쏴 이렇게 뭐 양심의 가책이니 숨어선이 없어요. 그런 걸 이제 보고 또 막판에 다 이제 이승만에게 쓰러지고 미국 정부도 다 이제 버리기로 했는데 계속 학생들이 마지막에 100만이 그 집회를 했어요. 밤에. 이제는 끝인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끝나는데 학생들이 계속 죽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무실에서 의자 2개를 끌고 나가서 세워놓고 메가폰 가지고 상황을 설명했어. 이젠 다 됐다.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는 벌써 미국이 이승만 버렸으니까 정권이 내일 모레면 끝나니까 군대를 자극하지 말아달라. 또 군대 여러분들은 이 학생들을 절대로 자극하지 말아달라. 여기서 어느 쪽이든 자극만 하면 불필요한 큰 유혈 사태가 나니까 진정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의자 세워놓고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그 말을 듣잖아. 밤중에 흥분했으니까 저 자식 누구야 하더니 의자를 들이차버려서 내가 떨어지면서 그 군에 바로 그 가운데에 들어섰으니까 이 자칫 이 총검에 이거 찔릴 뻔했지만은 이 박정희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그 박정희가 바로 그 미국으로 그 케네디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때 그 수행 기자로 가셨던 그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때 특종도 하셨고 박정희 그 군부가 집권하고서 아직 정부가 서지 않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라는 타이틀로 조공을 바치러 가는 거죠. 청나라에 우리 조공을 바치러 가서 세자 책봉에 윤허를 받아오는 것처럼 정권을 횡체했는데 이거 윤허를 주시오 하는 거나 다름없지. 그래 케네디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과거 이승만 정권과 그 민주당 정권에서 썩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부패 부정하지 않은 기자만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3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케네디하고의 그 최종 결정은 전혀 발표한 거와 다르다고요. 그런데 뭐 달래는 대로 탱크 주고 비행기 다 주고 달래는 대로 20몇 불 돈도 주고 뭐 정권 마구 지지하고 그냥 무조건 지지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니까 이 다른 기자들이 그대로 썼어. 근데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난 기사를 언제나 바깥에 나가면 영어로 쓰거든요.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케네디 저거 하러 가기 전에 이미 워싱턴 포스트의 통신원이었어요. 비밀 통신원. 이승만 정권의 비리와 그 악정을 늘 고발한 글을 써서 저거 했기 때문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과 주필과 외신부장을 친히 안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그때 어떻게 하면 저 미국이 이 군사 정권을 승인 안 해주길 바라는 그런 민주화랄까 이런 걸 원하는 세력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걸 고대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기사는 그냥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낙심하고 있을 때예요. 이젠 뭐 끝났구나. 근데 내가 그 아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주필 편집국장에게 말하니까 바로 그 회담을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의 브리핑을 한 국무성의 그때 과장인가 한국당인가를 소개해 주더라고. 물어보니까 이 얘기가 전혀 다른 거야. 얘기가 전혀 달라. 뭐냐면 한일 회담 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고 그리고 경제 원조도 22억 불 그건 민주당 정부 때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을 위해서 이미 짜놓은 걸 그냥 가져갔던 건데 그것도 안 주고 군사원조도 아직 없고 그리고 적어도 옷을 벗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정권에 대한 고려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 내가 출세하는 그 좀 그런 머리가 있는 젊은이였더라면 뭐 소금도 치고 간장도 치고 뭐 해서 좀 적절히 했을 텐데 그대로 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전 신문 방송이 그걸 내 특정을 받아가지고 했으니 그 내가 안전하겠어요? 본래 11일 동안 방문하게 돼 있었는데 나흘 방문하고서 그대로 마카사 사령부 사령관 마카사 원수를 만나고 유엔 대표부에서 임병직 대사 그 당시 임병직 대표 거기 가니까 본국에서 소환장이 왔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전부. 그때야 내가 이제 큰일 당하겠구나. 그대로 소환 당했죠. 그 선생님 그 뒤에 이제 이 곧 조선일보로 자리를 옮기시죠. 조선일보 가셔서 조선일보에서 또 그 많은 그 일화를 남기셨는데 아마 그 제일 먼저 좀 언급해 주시고 싶은 것이 아마 피라 사건 같습니다. 그 특히 그 남북한 동시 유엔이 남북한 동시 초청한다든가 뭐 하는 그 피라 사건인데 그 전후해서 그 기억나시는 거 좀 말씀해 그렇죠. 주십시오. 조선일보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자세로 특종을 계속 써내는 거죠. 남 기자들이 이거 또 역시 변명을 해야겠지만 남들 그냥 어디서 주소 듣고 가서 있습니까 하는 식이 아니라 완전히 난 스터디 연구를 하고서 들어가는가. 한일회담이 한일회담의 첫부터 끝까지 한일회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특종을 내고 한때는 이미 일본이 그 당시에 필리핀하고 비르마하고 필리핀, 버마 여기 세 나라에 같은 배상을 했어. 같은 조건으로 법전. 그걸 연구하고 보니까 이게 말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일 관계에 붙여서 재구성을 해서 딱 확인받으니까 뭐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청구권이라는 게 엉터리인 거예요. 응? 걔 나가니까 그때 계엄령이 날 때지. 한일회담 반대 계엄령이 막 나고 야단인데 내 기사가 나가니까 하루는 그 정일권 총리가 비밀 장소로 부르더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당신 기사 때문에 우리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는데 각하에게서 내가 되게 당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국가기밀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텐데 얘기해달라 그런 거야. 난 그런 거 없이 난 아다시피 언제나 연구하고 내 힘으로 만드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알아. 그건 정일권 총리도 안다고요. 그분도 외무장관 했으니까 비교적 날 잘하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나면은 아침에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 좀 힌트만 달라고 그러길래 아이 새벽에 총리 관저에 올라면 저 청량리 밖에서 메나리 밭을 걸어 나와가지고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럼 자동차로 와주면 되지 않나 그러길래 자동차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없냐 이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부의 웬만한 기자들은 그 없는 그 시대에 자동차에서 자가요. 왜? 정부의 좋은 기사만 쓰면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뭘 잘만 쓰면 그 새나라 택시라는 그런 거 하나씩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나 있는 줄 알지. 없다고 그러니까 놀래. 그러면서 그럼 전화를 해도 잠깐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러 나가려면 역시 또 1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 메나리버터에서 청량리까지 나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전화도 없냐고. 그래서 최신부 장관에게 비서를 시켜서 전화 어디에 놓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회답이 최신부 장관이 거기는 메나리 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전화 가설 불능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총리가 그건 모르고 하여간 나무떼기 세워서라도 전화 갖다 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떡 갖다 놓은 전화가 45국에 2222번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 권력에게서 혜택을 뭔가 받은 거는 딱 그 전화 하나 받았어요.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조선일보에서 계속 말썽을 일으키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쫓겨나시게 되죠. 그 이제 네, 좋은 말로 하면은 해직 하나의 교수고, 해직 기자고. 고생이라는 문제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 때거든요. 그걸 잠깐 얘기해야 할 거예요. 북쪽의 호지명의 이쪽 중앙 그 세력은 한 사람도 친불, 친일, 친장 이런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33사람이 중앙위원인데 33사람이 중학교 교사, 약사, 의사, 대학 교수, 정치인, 군인 온갖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형무소, 불란서 치하에서 일본 치하에서 형무소 안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 한 거예요. 33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 남쪽의 지도자 가운데 독립운동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 아까 중령. 이런 사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자꾸 써, 그런 걸. 그렇다고 그냥 밝히기는 곤란하니까 이제 인용을 좀씩 하는데, 해리만이라고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 입후보도 했고 거물 정치인입니다. 대통령 입후보도 했던 해리만이 마지막 60년대 말 제1차 베트남 전쟁 휴전 때 휴전 회담 대표를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닉슨으로 들어가니까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민주당 출신 해리만이 이제 내놓고 나와. 그러면서 딱 기자회견 첫 마디에 뭐라 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 여태까지 대표로서 회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친전쟁이나 다름없다. 이거 미국 휴전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남쪽 정권이나 정부나에는 민족을 스스로 사랑한 독립을 위해서 싸운 위인은 하나도 없는 데 비해서 북쪽의 호지명 밑에 정권과 체제 지도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베트남 민중이 어느 쪽을 더 사랑할 것이냐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어느 쪽 지도 그룹과 집단이 자기 민족 대중을 사랑할 거냐 하는 것도 불문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리만 미국 대통령 입후보를 했던 그 휴전협정 대표를 했던 사람의 말이야. 내 말이 아니라고요. 난 그걸 그 당시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쓰니까 조선일보에서 일단 쫓겨나는 겁니다. 68년 말인가 69년 초에 쫓겨나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조선일보 계실 때 또 큰 우리 언론사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그 괴뢰라는 말을 안 쓰기로 하신 것도 또 선생님이셨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의식이 있으면은 진실이 보이는 거야. 지식만 있고 의식이 없으면 진실이 전혀 보이질 않아. 지식이라는 건 의식 없는 지식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줘야 할 생명인 까닭에 나는 글을 썼다. 리영이의 시대 정신은 늘 가혹한 대가를 요구했다. 어머니 임종 때도 그는 감옥에 있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그야말로 그때는 불고기가 최고 아니에요. 애들 불고기도 한 번 실컷 못 먹이고, 월급날 하루 이제 월급 타면 한 번 딱 두 근을 사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애들 먹이고 나면 우리 먹을 건 없는 거예요. 그런 한돈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걸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일은
기억이 안 나요. 부장이면서 도시락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러고 친구가 하는 그 무역회사의 오파상에 쫓아나가서는 시간에 조금 한가할 때 그래서 그 써주고 타자 쳐주고 그러고더라 번역해주고. 한때는 2군데까지 했어요. 2군데 할 때는 정말 그래 어떤 때는 그리 가서 아르바이트 해주고 또 일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지금 한창 무슨 중앙청에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이라 이거예요. 그걸 광화문 저기 남대문 근처에서 그때 오파상이 남대문 근처였었는데 거기서 택시가 그때 흔하지 않으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서 안 잡히니까 그냥 중앙청까지 뛰는데 여름에 참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조직적 저항이 아니라 오직 글쓰기를 통해서 권력과 맞서온 리영희. 그의 싸움은 정확히 그의 이름을 걸고 하는 피할 길 없는 싸움이었다. 때문에 그로 인한 책임도 탄압도 오롯이 그의 것이었다. 보안법이라든가를 통해서 신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를 통해서 진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다른 그 운동가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리영희의 구속은 4천만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의 한 시대는 이렇게 리영희의 글을 통해 사상의 균형을 되찾았고 그 탄압에 맞서가며 사상의 영역을 넓혀왔다. 그가 고통스러운 싸움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만도 안 되고 자본주의만도 인간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난 새로운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구조적 인간 생활의 생존의 구조를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에 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선생님 그 전까지 저들이 받은 교육에 의하면은 사회주의만 없어지면은 지구상에 평화가 오고 그야말로 그 조용하고 우리나라도 살기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훨씬 저들은 불안하거든요. 뭐 미국이 지금 지구를 어지럽히는 걸 보면은 아마 지구인들 거의가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정도로 그러는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불안 이 정체를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만 없어지면 세계가 태평세에 그 이제 올 방공 거라고 교육 생각했다. 예. 그 결과로. 근데 마찬가지로 저쪽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만 없어지면은 세계가 아주 평화롭고 모든 인간적 욕구가 다 충족되는 세계가 올 거라. 양극단은 항상 극단은 마찬가지에 꼭 동일한 양과 동일한 질의 모순과 부정적 요소를 서로 지니게 마련이거든요. 예, 막 그건 그렇게 하고 이 미국식 자본주의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식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세계 인류에는 평온한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그 밖에 심지어 약간의 복지국가적인 내용을 갖춘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고 특히 구라파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아주 헌법으로 보장돼서 서로 정권이 주고 오고 가고 하고 헌법으로 선거를 통해서 수상이 바뀌고 뭐 사회주의 수상 정부라는 게 무슨 특별히 아이고 그래 놀랄 것도 아무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만큼 구라파 국가들은 안정되고 인간적인 그래도 따스함이 있는 사회가 돼. 말하자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잘 어울리니까.
그러나 미국이라는 사회주의를 갖지 않는 오로지 자본주의만으로서의 행태와 생리와 행동 양식과 이해관계와 그 목적의식 모든 것을 그거로만 가진 미국의 자본주의는 어디까지나 우리 개개 사회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회사와 같아. 기업. 만약에 거기에 체크해 줄 다른 힘이 없으면, 다른 큰 회사가 없거나 국가 권력이 없거나 하면 자본의 원리는 다 모든 것을 다 평등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지. 다 내 거로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또 미국 자본주의는 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심지어 낭비하고, 뭐 낭비가 미덕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야만 자본주의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의 자원이라는 것을 끝까지 고갈시키지 않고서는 머물 수가 없어. 모든 억압과 폭력과 거짓에 대한 증오, 본능적인 증오가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그 폭력과 거짓과 억압과 이런 거에 희생물이 될지언정 그것이 이 사회에 그대로 통해가는 그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군림하는 식의 사회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난 도저히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굳이 이론적으로 붙인다면 뭐 몇 가지 이론도 붙일 수 있겠죠. 평등과 뭐 호혜사랑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이론 그렇고 마르크스 이론도 상당한 그 원리적인 것이 있었고, 또 나는 종교를 가졌다고 이렇게 공언은 안 하지만 또 지금 한국의 기독교나 이 종교 불교나 참 개탄스러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와 석가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그 두 분의 위대한 인간의 언행을 따르고자 하는 거죠. 난 예수를 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 안 하니까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그 정신, 그걸 종교라 한다면 종교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하나 표기. 난 인간 소외라는 인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군사정권의 그 포각한 부패 타락하고 거짓과 흉악한 방법에 의해서 인간을 짓눌리고 속이고 굴복시키고 다스려 나갈 때 모든 그 대상의 개개인이 소외가 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진실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되는고 모르고 억눌려 있고 이런 존재는 이게 소외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소외는 그 소외된 존재만의 소외가 아니라 그 소외된 상태의 존재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무감각하거나 거기에 어떤 의분을 느끼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발동하지 않으면은 역시 그것도 소외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소외된 존재예요. 소외는 공유하는 것이야. 질적으로 같은 고민과 그 어려움과 갈등과 그래서 공유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난 내가 소외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난 소외된 인간일 수가 없다 하는 뜻에서 반발한 거예요. 굳이 리형이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 있어요. 이 형이 너무나 많아. 더구나 한글로 써놓으면은 서울에 전화번호 보면은 몇 장이 넘어가야 돼. 몇 장. 한 10장 이상 넘어가. 몇 천 명. 더구나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연약해 들리고 발음부터.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나는 평안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좀 고집이지만
우리 문학하는 임 선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집이지만 소위 두은 법칙이라는 걸 내 싫어합니다. 아주 발음의 원가대로의 발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리는 리, 자면 자, 차면 차. 그렇지 뭘 가운데 오면 어떻게 발음이 되고 위에 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평안도에서는 고등여학교 또는 뭐 려운영 선생 또는 뭐 그대로 원가의 발음을 해요. 난 그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냉면 냉이 아니고 냉이거든. 하여튼 다. 난 왜야 리 짜지 왜 이조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더구나. 그런 또 너무 많은 사람의 혼돈되기를 원치 않고 그래도 리용이 하면 한자는 남자의 한자니까 발음도 리용이 하면 훨씬 소위 개별성 나는 좀 고집이지만 개별성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리 속에 파묻혀서 하나로서 존재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 명칭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또 좀 짧게 예. 안녕하세요. 강주 시민 황성룡입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평안도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엌에서 사모님의 이 가정일을 또 내조도 하신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 또 먼 길 또 사모님 오셨었는데 그래서 또 이 고생하는 아내한테 이렇게 이 책을 바친다고 이렇게 썼는데 공개적으로 여기서 사모님에게 또 고맙다는 또 그런 소감이라도 한번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난 뭐 아직 불충분하지만 우리 집안 사람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가정의 자벽도 하죠. 부엌 설거지는 내 담당입니다. 정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민족이 분단 민족이 서러운 속에서도 이런 선생님을 한번 가지셨다는 그 긍지를 새삼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찬사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대볼수록 찬사를 드려도 될 것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의 건강과 사모님도 함께 건강하시고 만년에 좀 편안하시게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다리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